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의 경제 토크 새로운 코너입니다. 국내의 경제 이슈를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FM 이장한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장한입니다. 그리고 파보세 새로운 영건 스마트 FM의 김준하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하 기자가 국내외 경제 이슈를 선택을 해서 브리핑을 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한 이사는 우리 대중들이 경제 기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장한 이사가 우리 대중적인 눈높이에서 경제 이슈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이장한 이사는 하여튼 뭐 자유롭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그리고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김준하 기자는 또 젊은 기자로서 또 특히 20대 또 젊은 층들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자로서 또 청년 세대로서 그 좋은 기사를 소개해 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라니 포르하가 그 미국 중심의 경제에 대해 쓴 좀 도발적인 칼럼인데 칼럼 제목은 달러 종말의 유령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칼럼인데 이 포르하가 이런 칼럼을 쓴 이유는 세계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탈미국화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칼럼을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에 다들 돈을 넣어두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 우려도 있고 또 뭐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지만 포르하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르하가 그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뭐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가 이 자산 가격 상승에 그동안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미국의 어떤 주요 경제 정책이 대부분 자산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다는 게 이 포르하의 진단이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자산을 불리는 정책들 때문에 실리콘밸리나 뭐 월가 같은 곳들 중심으로 실물보다 자산이 커지는 이른바 뭐 종이부자라고 하죠. 네. 리치 같이. 그래서 그런 구조를 키워왔다는 건데 이 관세 정책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것과 무관하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최근 4월에 IMF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죠. 네. 거기서도 말하는 게 미국 S&P 500 지수의 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네. 특히 상위 소수 기업들 중심으로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그런 보고 내용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쓴 포르하가 이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꺼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따져봐야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서는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중 충격이 되겠죠. 네, 그렇죠. 민간과 정부가 동시에 충격이 오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가 미국 가계 전체 자산에서 26%라고 해요. 네. 포르하가 얘기한 대로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하락하면은 이렇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그 미국 가계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뭐였냐면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같은 개념이라서 여기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그냥 넘겨짚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어떤 세수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세금도 폭삭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뭐 김준하 기자가 뭐 잘 설명해 줬는데
뭐 식품하고 휘발유 또 뭐 이제 중고차가 이제 물가 상승의 바로미터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그 주식은 이제 자산 가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뭐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장한 이사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네, 저는 좀 투자를 좀 저도 좀 미국이나 미국 시장에 투자도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제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이걸 대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진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 그냥 제 이장한 이사,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이너한 문제하고 저는 큰 흐름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폭락이 있었던 이런 적도 과거에 되게 많았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면은 그 미국이라는 회사가 사실 자동차나 전 세계적에서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기술들은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전기서부터 전부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이 이제 미국이 5대5 연안의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미국의 자동차를 이끌어 가다가 70년대 이후에 일본과 독일이 들어서면서 그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가 생기고 완전히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서부 쪽으로 넘어가는 실리콘밸리를 형성하는 이제 IT 기업들이 대두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미국을 완전히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한번 아시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명하다는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거 전부 다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이런 쪽도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 있고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볼 때는 왜 트럼프가 들어서서 돈을 찍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가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연준 통해서 돈 찍어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하고 달리 미국은 달러를 미국인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갚으려면 달러 찍어내면 돼요. 근데 지금 찍어낸 달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돈 찍어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때 돈 찍어냈더니 저는 그 당시에 미국이 망할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장 배상금 메꾼다고 독일이 마르크 찍어내겠다가 완전히 알잖아요. 뭐 그냥 계란 하나 사려고 이어카로 돈 끌고 다니고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독일은 그랬는데 그렇게 찍어내면 미국도 그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미국은 안 그랬어요. 그걸 넘어가고 또 그 이후에 또 아시지만 그때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다시 다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19년도 말에 20년도에도 한번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무서워가지고 전 세계 공급망 시장을 다 붕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또 엄청 찍어내가지고 경기 부양을 다 시키죠. 근데 그 돈이 다 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S&P 500의 자산이 버블이 됐다, 뭐가 됐다, 다 맞는 얘기예요. 맞죠? 왜냐면 오케이 이제 뭐 예. 그 우리 이장한 이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뭐 대충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흐름 가운데에서도 뭐 미국의 그 미국 경제는 계속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고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관세 정책이라는 게 뭐 여러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 원리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달러를 더 발행하지 않으려는 좀 경제학적인 그런 배경도 있다. 제가 진짜 그런 거에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건 모릅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근데 간단하게 보면 요즘 있는 이슈가 이거거든요. 달러를 많이 찍어냈어요. 근데 미국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예전에 일본이 그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1년에 몇천억 달러씩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는 일본이 달러를 가져오면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줘야 돼요. 그래서 국채를 사줌으로써 무역 흑자 났던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줬어요. 그 돈 가지고 찍어내지 않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과거에도 일본의 거기 재무성을 거기 관방성이라 그러나 이 일본의 관방성인가 여기서는 그 함부로 국채를 팔지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성에 보고를 하고 팔고 이런 형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전 세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한 그렇죠. 1조 달러가 넘어요. 음. 근데 원래 한 몇 년 전에는 중국이 제일 많았어요. 한 네.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7, 8천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많이 팔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이걸 갖다가 일본하고 막 중국이 다 가져 팔면은 엄청나게 난리가 날 거 아니냐. 난리 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다 팔지는 못할 거다. 왜냐면 그걸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러 값이 일단 완전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달러 값이 떨어지는 데다가 위안화가 올라가면 수출도 안 될 뿐더러 이게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조정하는 작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 경제를 망치면서까지 뭐 겁을 주는 형태에 대한 매도는 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팔지는 않을 거다. 오케이. 뭐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준하 기자는 어떤 그것도 그건데 아까 그 중간에 그 말이 좀 끊겨서 그 마지막에 다 버블이 껴있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혹시 해주시려고 했던 건가요? 이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지금들 저희가 미국 주식 시장의 기업 가치나 S&P 500의 예를 들면 지금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이런 게 개별 주가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퍼라는 거로 많이 따져줘요. 네네, 그쵸.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따져주는데 네.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지금 주가하고 이 네. 회사가 나는 이익하고 몇 배 주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적정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받는 적정 가치에 대한 퍼는 대략 한 적으면 20배에서 많으면 한 40배 정도 돼요. 네. 근데 어떤 회사, 예를 들면 그런 데는 100배가 넘어요. 지금 우리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고 있는 테슬라 한 120배 정도 돼요. 이거 불과 3년 전에는 500배였습니다. 1000배 이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익이 조금 나잖아요. 이익이 조금 나는데 주가가 크잖아요. 배수가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순이익이 나잖아요. 이 퍼는 확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 성장성 기업, 미래에 잘 된다고 하는 기업들은 항상 이래요. 처음엔 이익이 안 나죠. 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갔을 때 퍼는 무지 높았습니다. 아마존도 불과 얼마 전에 AWS라는 웹 서비스를 하기 전에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퍼가 100배가 넘었어요. 매출은 엄청난데 이익은 작으니까 주가는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고 이러니까 퍼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 퍼가 한 30배 정도 돼요. 근데 이 30배를 좀 정확하게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퍼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럼 30배는 뭐 적정합니다. 아니 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나타나는 배수거든요. 아, 내가 이 주식을 한 주 샀다. 1억 원에 샀다. 이거를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퍼가 30배다.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근데 그러면 누가 사실 투자할 때 이거 투자한데 30년 걸리는 걸 회수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거를 적정 주가라고 적정 가치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빅테크들은 20, 30배면 적정하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적자가 난다. 퍼가 없어요. 그러겠죠. 마이너스는 퍼가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이 회사도 근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요 정도 듣기로 하고 김준하 기자는 우리 이장한 이사의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이 점도 되게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뭐 IMF 같은 데서도 뭐 보고서를 내서 뭐 IMF도 굉장히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빅테크 기업을 바라볼 때 그 PER 같은 거, 퍼 같은 거 바라볼 때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정말 그 기술이 얼마만큼 잠재력이 있는가를 또 따져보면서 봐야 좀 더 입체적이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뭐 포로아가 첫 번째 그 미국 자산 그 시장에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반박도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 경제 질서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이제 포로아가 얘기한 건 뭔가요? 두 번째는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민간 부문에서의 부채랑 또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에서 은행이 아닌 기관 중에 사모 신용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기업들한테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게
그 전통 은행에서 좀 돈 빌리기 어려운 그 기업들한테 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설 대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주는 데가 뭐 사채업자 이런 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이라든지 그렇죠. 네. KKR 같은 초대형 사모펀드들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요. 사실상 뭐 제2의 대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는 게 네. 사모 신용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적을 한 거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2020년에 이 사모 신용 펀드 규모가 1조 달러 정도였고 2024년에는 1.5조 달러로 확 늘었고 네. 28년도에는 무려 2.8조 달러가 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아하.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엄청나네요, 좀. 네, 네. 거의 지금 한 10년도 안 돼서 거의 2배, 3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7년도쯤에 이 대출들의 대규모 만기가 찾아온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포르아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한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랑 이 대규모 사모대출 만기 도래 시점이 겹치면 연쇄적인 기업 파산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섬뜩한 경고인데요. 네. 이 사모신용펀드 대출 시장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에서 이 부문에서 뭔가 충격이 났을 때 이 부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정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2027년도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금융 위기가 와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네. 이 칼럼니스트 포르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이런 리스크가 이런 불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네. 생각하기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죠. 네. 대비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얻어맞는 것보다는 그렇죠. 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이장한 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죠? 저기 뭐 굉장히 요즘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돈들을 이렇게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조 달러, 1.5조 달러 이렇게 쭉 돼 있는 부분이 그 프라이빗 펀드에 이 크레딧 펀드만 돼 있는 건지 이게 에쿼티 펀드도 포함된 건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프라이빗 펀드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프라이빗 펀드 그러면은 사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기업을 사가지고 지분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MBK라든지 이런 뭐 이런 펀드들 있잖아요. 그 돈을 다 사모펀드로 네네.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홈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구 회사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이랜드에 무슨 모던 하우스 이런 거 사는 것도 다 지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분 투자하는 것들은요, 사실 이 대출을 해주는 이 크레딧 펀드하고는 좀 달라요. 엄밀히 보면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분 투자를 하면은 그 회사가 망해. 그러면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회사라고 하는 게 존속이 있다가 망하잖아요. 그럼 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크레딧으로 준 거는 그래도 그건 건질 게 있어요. 그 남은 돈 중에서 청산할 때 먼저 우선순위로 그 돈을 가져가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익이라도, 이자라도 받으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요게 보면은 요 내용을 지금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그전에는 많이 이런 걸 활용하다가,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지만 그 23년도에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중소은행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빌려주다가 뱅크런이 나는 바람에 네네네. 아주 망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준에서 돈을 개런티 하겠다 그러니까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실리콘밸리의 뱅크 조그만 은행이 많으니까 큰 은행들이 이거 위험한 애들한테는 저기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기업한테 대출하는 부분들을 이 타이트하게 막아버리면 이게 불법 사기금융이나 사채나 이런 거 뜨듯이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시장을 사실 이제 에쿼티 펀드나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 크레딧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이렇게 확 뜬 거 보면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근데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실
요 부분 자체를 보면 27년도에 가면은 아마 5년 만기 뭐 이렇게 빌려줬겠죠. 네, 5년 네, 만기 네, 되면 네. 회수하겠다. 네, 뭐 이렇게 3년에서 5년. 그렇죠. 그렇게 빌려줬는데 네. 근데 그때 갔어요. 이건 똑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은 전제 조건이 말씀하신 거에 보면 나온 게 있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와 사모대출 만기 시대가 도래할 때예요. 네. 맞물렸을 때. 근데 어려움이 안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려움이 도래했어. 네. 에쿼티 펀드도 어차피 그 기업 망하면 그 돈 다 날려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돈이 된다는 쪽으로 가가지고 사실 여기 나오는 KKR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진출하려고 그래요. 이 불법 사기면 이자율이 대략 한 10%씩 받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여기에만 문제된 게 아니라 이 뭐 에쿼티 펀드 쪽도 마찬가지지 않냐. 어려움은 어차피 다 안 좋게 되면 그럼 연쇄적으로 물려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준호 기자는 일단 되게 날카롭게 잘 파고드신 것 같고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펀드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리파이낸싱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만기들을 그냥 만기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이런 리스크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 칼럼니스트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인 입장에서는 사실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공황이라든지 뭐 금융위기 때는 뭐 경제 호황만 얘기했지 경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 이제 큰 위기가 오고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오지 않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뭐, 참 좋겠네요. 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네네.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 경제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있고 실제로 뭐 이장한 이사도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파보세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뭐 중국조차도 미국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 주식 그 자체 지표만으로 주식은 존재하지 않고 경제 상황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때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히 지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장한 이사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그 포르와의 칼럼에 대해서 김준하 기자가 이제 그런 경고성 멘트를 전해준 것 같고 세 번째로 포르와가 지적한 위험은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암호화폐에 관한 건데요. 암호화폐가 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는 걸 좀 경고하는 얘기를 좀 합니다. 요즘 또 코인을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는 또 좀 약간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주장일 수도 있으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그 칼럼니스트 자체가 좀 암호화폐가 뭐 불평등이나 좀 투기 자본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거나 또 너무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진수 교수랑 비슷한 방향인데.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암호화폐가 단순히 거래소 수준에서 거래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제도권 금융 안으로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그냥 뭐 개인 간의 어떤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개인 투자 자산 이런 게 아니라 뭐 은행이나 증권사, 뭐 보험사 같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 코인을 직접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 중에 이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해주는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출시가 돼서 되게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이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되게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어떤 신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이제 사례 하나를 또 듭니다. 지난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파산했을 때 당시에 서클이라는 암호화폐 기업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인 USD 코인, USDC라는
코인의 준비금을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를 해뒀다고 해요. 네. 근데 왜 예치를 해뒀느냐? 이 준비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 달러랑 1대1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준비금은 사실 그 USD 코인의 신뢰도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겠죠. 네. 왜냐면 달러 연동에 연관되는 그런 자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금이 은행에 묶인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1달러라고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렇죠. 게 그 1달러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 믿을 수 없으니까 막 그 코인을 팔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코인 가격이 1달러 한참 아래로 떨어지는 디패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예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신뢰도를 회복을 하면서 33억 달러를 이 서클이 다시 찾고 이 코인 가격도 며칠 내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암호화폐가 이 정부나 제도권 금융에서 독립된 게 아니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사례로 포르아가 이 사례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핵심이 뭐 탈중앙화라는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례 보니까 이 코인이 시장에 의존을 하네? 은행에 의존을 하네? 라는 이런 지적을 포르아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코인 시장이 은행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은행이 좀 코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이런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의 결합이 더 단단해진다면은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다른 데로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이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 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니어스 법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발행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를 이제 정해놓은 그런 법인데요. 이 법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제도권으로 이 코인이 편입되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포르아는 이걸 보면서 이거 잠재적으로 되게 큰 그 위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코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기보다는 결합됐을 때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여파가 다른 데로 훨씬 더 전염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파보세와 이제 그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사실 이제 그 뉴욕 월가에서 이제 그 헤지펀드 하다가 지금 코인 시장으로 갔는데, 앞으로 우리 애널리스트가 코인이 앞으로 200만 불, 300만 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불, 30만 불이요? 200만 불, 300만 불. 200만 불.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얘기하시는 비트코인이죠. 그럼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인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암호화폐 전체가 또 비트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라스베가스의 잭팟 같은 게 아니겠나. 그렇다면은 사실은 결국 라스베가스에 돈 버는 건 호텔하고 이제 카지노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암호화폐가 좀 경제적인 원리에 맞는가? 그건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장한 이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암호화폐나 이런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깊숙이 적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 암호화폐가 이게 사실 제도권으로부터 독립적이기 위하고 중앙적인 거에서 탈중앙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비트코인만 해당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 암호화폐를 퉁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비트코인은 통제하는 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테러 집단이나 범죄 집단이 돈 달라 그럴 때 비트코인으로 달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걸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암호화폐가 이게 투기판인 거죠. 보면 투기판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잘못 들어가면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예를 들면 테라 루나 사태 이런 거 나가지고 뭐 네네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패깅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코인을 100만 개를 찍어내는데 1억 달러야. 그럼 1억 달러를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달러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신뢰가 있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통화로 한다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예치를 해놓고 그 기반 하에 이거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행한 걸 쓰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요 한도.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법제화를 만드는 거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예치해놨습니다.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거짓으로. 네네네.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법제화하는 거면서 정부가 이거를 갖다 규제하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통제를 못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통제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사실 각국의 중앙기관들은 아직도 중앙은행들이 아직도 지금도 그거를 진행 중에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저희 나라도 아마 연구하는 중에 있고 네. 중국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거를 하려고 연준주간으로 그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현금을 지폐를 안 쓰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화폐를. 근데 그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쓸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돈 금방 뺏길 수 있어요. 아니 디지털 화폐니까 여기다가 정부가 그냥 회수하면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거로 할 거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뭐냐면 이번에 뭐 트럼프 들어서서 이거를 활성화하고 하는 건 뭐냐면 안 것 같아요.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기 힘드니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 업자들이 만드는 화폐,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달러하고만 연동을 시키면 전 세계의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또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달러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비트코인이나 네. 금이나 이런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담보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달러 패권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이 영향을 굉장히 크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 사항은. 근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네. 이런 데서는 사실 돈이 모이는 데서는요. 사기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에. 뭐 질린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이 안 모이는 데는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돈을 벌려면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 그런다고요. 사실, 도박장이나 이런 데도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걸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나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거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지금은 바뀌어놓은 거야. 옛날에도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도 5일장이 열려야지 거기 돈이 다 모였어요. 왜냐면 각각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장을 쓰기 위해서 물물 교환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절로 다 모였거든요. 그럼 거기 돈이 모여서 돈을 벌려면 그 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장 열리고 헤어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도 돈이 무지무지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케이. 또 이렇게 우리 이장한 이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 스타일이 아니라 MBC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얘기나. 네.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 포르와의 걱정에 대해서 김준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도 근데 이 포르와가 그 제시했던 세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들으면 충분히 또 반박 가능한 지점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이런 지니어스법 같은 거, 암호화폐에 관해서 지니어스법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통제 불가능한 어떤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람도 단서를 달고 있지만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지금 김 아나운서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에 대한 효능성이나 이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능성이 없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자산이나 이런 쪽에서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잘 생각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상품 주문을 하거나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됐지 쓰는 데도 많아요. 그 자칫하면 뭐 예전에 뭐 비탈릭 부테린 그 이더리움 만든 친구는 뭐 은행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막 했듯이 지금은 사실 저희가 물건을 사거나 뭘 하면은 원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전을 달러나 뭐로 환전해서 사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으로 둬서 하면은 미래에는 그 이 전자상 거래나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지불 결제 수단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지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지불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워낙 이 변동폭이 커가지고. 근데 이거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화폐 지불 결제 수단으로 만들려고 네네네. 하는 거고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은행을 끼지 않고 네. 지금 사실 돈 한 번 송금하려면 전부 다 오래 걸리죠. 그것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위프트라는 걸 통해서만 돈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틀 뒤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국가 간에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통제 불능이 되면. 근데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들 말고 젊은 세대들, 지금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지금 디지털만 배워요. 교과서도 디지털로 배우고. 그럼 이런 친구들이 일어나 성인이 돼가지고 들었으면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모든 거를 디지털라이즈로 할 것 같다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지폐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신용카드나 뭐나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불 결제선으로 활성화되면 이게 사실 그 힘 있는 사람이 지정을 하면 그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폐라는 건. 우리가 사실 뭐 화폐라 그러지만 이게 1,000원이라 뭐 10,000원이라고 돼 있는 돈도 한국은행에서 이 가치를 부여했으니까 네, 내지 네, 어떤 네. 종이하고 같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하여튼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진수 교수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그 현실을 반영하면서 얘기하는데 좀 위험성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위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진수 교수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배지만 그 의견은 반대한다. 아니,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함정을 파셨죠. 지금 아까 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래도 된다. 아니야. 네, 하여튼 오늘 파우스의 경제 토크 새로운 시간인데 사실은 이렇게 뭐 밤새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예, 김준하 기자가 그 포르와의 그 칼럼을 정말 잘 분석해줬고 또 이장한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실물 경제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이장한 이사가 아주 대한민국의 미스터 FM으로서 그 솔직하고 또 좀 다양한 측면의 얘기를 해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기다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